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자, 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나오셨어요. 자, 오늘 다루는 거는 내용이 뭡니까? 예, 작년에 그 참 출간이 돼서 아주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많은 화제를 낳았던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을 저도 최근에 좀 읽어봐서 그러니까 이제 좀 저희가 하고 있는 혁명 21에 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고 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제가 생각하는 평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분을 참 만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신가요? 그 옛날에 자기 집에 가서 만난 적이 있는데 딱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더만요. 어떤 뭐 생각 느낌이셨나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통령 퇴임하고 좀 지났을 때니까 뭐라고 할까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저 아주 그냥 털털하고 네네. 뭐 그리고 뭐 시원시원하더만요. 그러니까 뭐 좀 그러니까 뭐 소탈한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 같은 느낌, 뭐 고위 장딱 그런 느낌을 좀 저도 좀 최근에 좀 많이 받게 됐는데 하여튼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딱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대통령은 너무 미화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악마화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극단의 어떤 얘기들만이 좀 존재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업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뭐 뭐니 해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물가 안정으로 대표되는 안정적 경제 성장의 어떤 토대를 확보를 했고 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유신 시절에 특히 후반기에 그러니까 중화공업 이제 투자를 이제 외자를 통해서 빚을 좀 많이 주셨는데 그걸 내실화했고 제일 사실 서민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에 관련이 있다면은 좀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 극심했던 부동산 투기 열풍을 상당 부분 더 억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이 있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참 그 서민을 위한 개혁 입법 이게 뭐 반감을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참 저야말로 이 당시에 이제 그 과외 금지를 통해서 뭐 소장님도 뭐 좀 그런 분이 없잖아 있으시지만 사실 과외 금지를 통해서 사실 좀 교육에 있어서 좀 불평등이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된 부분이 분명히 좀 있다고 좀 굉장히 크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등기 담보법. 아마 이제 옛날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뭐 얼마를 빌리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해가지고서 그 빌린 돈은 얼마가 안 되지만 결국엔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면 짐 전체가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그거를 방지하는 법을 이제 만들게 되는 이게 1983년 12월 30일 날 입법이 된 법입니다. 그래서 50대 입법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최근에는 뭐 가등기를 활용해가지고서 집이 가는 경우가 이제 사실상 없어졌다. 이 법 하나로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차단되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사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50대 1980년 3월 5일 날 통과된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전에 이제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주인이 망하면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 법을 통해서 이제 채권에 불과했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전세금 채권이 사실상 그러니까 주민등록 이전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만 받으면 사실상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이제 부여하는 아주 굉장히 좀 특이한 입법이고 사실 이로 인해서 사실 대한민국이 이제 뭐 전세금을 날리는 일이 좀 많이 없었어요. 나는 전세금 떼인 사람이 빌빚했죠. 주인들이 집을 팔아보면서 뭐 전세권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팔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전세금 떼였다. 그런 게 많았죠. 많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좀 이 법의 부작용이라고 할 건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그 현상이 이제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 해서 사실 전세금이 추석게 되는 요인도 하나 되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본인이 굉장히 스스로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었다. 근데 하나 놀라운 거는 이때 전두환이야말로 이제 5.18도 일으켰고 어쨌든 뭐 호남에서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을 지지한 층도 많았지만은 뭐 이 민주화 운동인이 하면서 벼르고 있는 층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처음에는 넘기기 싫었죠. 그래서 뭐 호헌이라고 발표도 하고 그래서 다시 뭐 직선제 개헌을 안 하려고도 했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려고도 했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때 군대에 있었어요. 87년도에 6월 항쟁 때. 그래서 계엄령을 우리가 출동하려고 총까지 군화까지 신고 대기하다가 어느 날 취소되고 다 그냥 내무반에 돌아가서 자라 이러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그 6월 한 17일 정도 되는 시점이었어요. 6월 17, 18일. 그래서 그때 계엄령을 하려고 했지만 안 하고 6.29로 넘어가면서
직선제 개헌을 했을 때 어쨌든 자 본인이 저질렀던 부분을 생각하면 대다수는 그런 길을 안 택하고 얘들도 그래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질렀으니까 검찰을 없애려고 하지 그렇죠. 검찰을 그래도 민주주의 제도는 존중한다라고 안 하는데 이 문가리와 386 민주화 패거리라는 놈들도 지금 자기들이 저질른 게 겁이 나서 당할까 봐 검찰을 없애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두환은 자기가 나중에 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해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어쨌든 직접 투표로 개헌을 허용하고 그리고 정치 보복을 안 하고 집회를 하고 막 거리로 놓은 사람한테 넘어간 부분은 자꾸 이제 5.18에만 집착을 하면 이 그렇습니다.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지금 보면 민주화 했놈보다는 이 부분에서는 더 나은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그 버마 뭐 자기들 네. 미얀마라고 그러지만 미얀마 군부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참 그에 비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그래도 정말 그러니까 아주 뭐 감성적으로 양심 있는 사람이고 아니 퇴각을 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문가리하고 386 운동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퇴각을 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생각하게 된 거 볼 때 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참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두뇌의 소유자인 건 확실하다. 이게 무슨 어떤 대통령으로서 인품이나 또 그런 게 있었던가는 제가 모르겠지만 머리 자체가 원래 정말 좋은 사람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해고록에서도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지만 특히 자신이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인을 인정하면서 이제 김재 경제 당시 경제수석 대표되는 그런 경제 참모들, 경제 문제에 있어서 참모들한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은 장관들과 어떤 수석들과 청와대 수석들과의 어떤 갈등 조절에 주력해서 어려웠던 그 시기를 이제 돌파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결국 뭐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그 이제 호언으로 대표되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시 항복을 했죠. 기민하게 대응을 했지만 특히 이제 호언, 뭐 국제그룹 해체, 뭐 이런 등등에서 집권 후반기에 참 독선을 부렸던 점은 또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다음에 뭐니 해도 당시에 특히 경제 문제 같은 경우 대외 여건이 굉장히 유리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 정말 지금 중국 때리기하고 거의 뭐 유사할 정도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저유가, 뭐 저금리, 저물가가 달성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이제 군 생활 시절에 미국 연수를 여러 차례 갔다 와서 이제 친미파이면서 또 지미파, 미국을 또 잘 아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이런 단기적인 목적 달성에 아무래도 전제주의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는 나쁘지만 효율적으로 이제 그 어떤 권위주의 체제가 굉장히 유리했다는 점들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을 낳게 된 것이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여러 차례 사실 단죄를 당했는데 하여튼 뭐 저도 이제 당시에는 뭐 그런 것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특히 이제 법조 이제 변호사로서 그 어떤 그 해당 조치를 봤을 때 5.18 특별법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그 법률에 의해서 이제 연장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건 사실은 헌법에 위반된 것이 굉장히 뭐 당연한 것인데도 당시 헌법재판소의 어떤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위원 의견이 5분에 불과하게 돼서 합헌 이제 의견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논리가 이제 최규하 대통령의 어떤 의사를 거스르고 어떤 전두환 전 대통령 어떤 행위를 해야 이것이 이제 쿠데타가 되는 것인데 실제 최규하 대통령이 다 모든 재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 이러한 전두환 대통령의 어떤 국법 행위를 쿠데타로 볼 수 있는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후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7년 대선에서 겨우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불가능한 자신과 전두환을 떼어놓을 수 있다는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정치적 소속파로 몰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소송구제를 도입해서 또 오히려 총선에 패배 결국은 이제 3당 합당 뭐 이런 등등으로 이제 결국 몰락기를 겪게 되는데 결국 이제 88년 이제 총선에 이제 패배하는 무리에서 이제 전두환 노태우 세력이 이제 몰락하는데 결정적인 이제 어떤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제 하나 빠진 게 85년에 총선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제가 대학 들어와가지고 있다가 그때 이제 독재에 저항한다고 부산에 가서 어디 좀 뭐 이 한거에서 좀 이 뭔가 한판 크게 싸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김영삼 김대중의 신민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가 그 신민당이 부산에서 돌풍을 해가 거의 다 이겼어요. 이제 2명씩 뽑을 때. 그래서 부산에서는 당시 민정당 출신 의원들이 많이 낙선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냥 이 신민당을 그 지역에 들어가서 도우면서 그야말로 지금 이제 온갖 방해와 압박을 디디고 선거가 승리하는데 나름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자원봉사로서 도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네. 그때도 보면 선거 결과를 조작하거나 네. 통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와서 시민당 돌풍이 일어났거든요. 85년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87년에 이 6월 저항으로 이어지는 동력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독재 정권 하에서도 이렇게 야당이 선거에서 아주 선전을 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저도 제가 어렸을 때지만 좀 기억이 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전두환 비판을 좀 하자 그러면 이제 회고록을 제가 내용을 좀 봤을 때 결국 이제 12.12 사태를 유발시킨 정승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이제 체포가 정당했다. 즉 이제 당시 정승환 육군 참모총장이 이제 김재규의 암살 사건에 개입될 수 있는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제 뭐 체포하는 것은 이제 뭐 정당한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봤을 때 문제는 결국 12.12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실병력 사이에 교전이 발생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죄 없는 희생들이 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시 어쨌든 수사 책임자였던 전두환 본인이 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5.18과 이제 집권 과정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으면 이제 계속 누차 강조하고 결국 이제 이러저러한 상황 논리와 네, 자신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론적으로 아무리 그 11.6으로 해서 권력 공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이제 79년 12월 26일 당시에는 보안사령관에 불과했던 사람이 불과 뭐 1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두환 소장이었잖아. 그렇습니다. 예, 군의 어떤 최고 책임자도 아니었던 사람이 불과 뭐 1년 만에 이렇게 한 나라를 이끄는 최고 책임자까지 올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저는 설명되지 않을 수 아프리카에 보면 가끔 가다가 보면 뭐 대령이 그렇습니다. 집권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도 당시 그런 꼴이 보여졌는데 저는 12.6 이후에 이 사람이 처음에 기자들 앞에 나와가 보안사령관이라고 인터뷰를 할 때 저는 어린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랬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저 사람이 들어먹겠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네. 네.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도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태우에 대한 아주 그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을 이제 책 곳곳에 이제 그걸 썼고 또 이제는 내가 다 뭐 이해하고 용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에서 후계자를 선정해서 키운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히 노태우란 사람은 뭐 자신이 책에서 쓴 것과 같이 군에서의 모든 자리를 바로 자신의 뒤에 이렇게 따라서 온 사람. 따라서 온 사람들인 거고 결국 대통령을 후계자를 만든 것도 결국 그런 일환이었다는 것이고 그 동기인데 그렇습니다. 노태우가 전두환한테 말을 높였다잖아. 그렇습니다. 동기인데 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자기로 봐서는 만만한 똘마니처럼 생각을 해서 똘마니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뒤에서 통치할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 재단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있었지만 모든 것은 계획대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계획은 있다. 그렇습니다. 주둥이가 쥐어 터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물론 당시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시대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어떤 후계자를 키웠다는 것 자체가 이것부터가 비판받아야 되고 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제도도 만들고 퇴임 후에 국정자문회의 의장을 영입하면서 또 이제 그 뭐 예산과 조직을 강화하는 조치를 해놨다는 것 이건 누가 봐도 상황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결국 이것이 이제 노태우와의 갈등까지 유발하게 돼서 두 사람 모두 이제 몰락하게 되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눈에 띄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전까지 주로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 갈래로 이제 뭐 이우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거치게 되니까 이제 중간 시기와 돈이 샌다. 개인적인 착복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필요한 정치 자금보다 더 많은 정치 자금을 이제 혼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 그래서 나는 그런 낭비나 그 누수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내가 직접 정치자금을 관리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일면 뭐 좀 타당한 면이 없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이 어떤 그 기업을 상대로 직접 어떤 면목의 돈이든 그걸
건너서도 아니고 직접 그걸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민주국가가 아니라 어지간한 국가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분 자체가 재직 당시에는 대통령의 어떤 직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인식이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적당히 부패했던 한국 군대의 네. 도덕적 의식을 그대로 갖고 그대로 있었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군에서 청렴한 사람도 소수는 있었는데 전두환은 군에 있을 때부터 엄청난 돈을 그렇습니다. 이 기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받았고 한국에 최근에 잘 나가는 어떤 기업이 군인들 그 먹여 살리는 역할을 네. 했다죠 하나에나 네. 그러면서 이제 돈에 관해서는 많이 어디서든 받아내어서 밑에 뿌리면서 사조직을 육성하고 보스 노릇하는 이런 체질이 몸에 박혔던 사람이 국가와 사조직을 혼돈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어떤 행태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할 수 봐요. 없는 난 이제 하나 부분은 어느 시점부터 한국에는 권력이 돈을 버는 거를 차라리 얼마 갖고 오라 해서 받고 봐주는 게 심플한데 이게 아니라 국가 권력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다. 즉 국가 권력을 가지고 주식을 올리고 그걸 밀어주고 또 그 주식에서 직접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벤처 기업을 밀어주고 벤처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또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매각하는 데서 뭐 관여해서 돈을 뜯어먹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권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 사모펀드 네네. 회사들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 해먹는 거니 대표적인 또 바이오 주식 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다든지 딱 그런 게 대표적이잖아. 이것보다는 직접 받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죠. 난 전두환 받아도 못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수사 기관들이 더 어떤 앞선 수사 기법 권한을 가지고 무언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검찰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폐지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문가리가 검찰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보면 전두환이 별의 별 안전장치를 다 해놔서 직선제를 해도 선거는 이길 거다 그랬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노태우가 쫄았을 때 네. 사실은 노태우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다고 그렇죠. 하면서 직선제 받아. 그래도 이기게 해줄게. 네. 돈도 엄청 뿌려줄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 이것들은 전두환이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도 결국 깜빵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노태우에 의해서 박살이 났고 Y에서 의해서 깜빵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검찰을 없애고 이렇게 하면 그거에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전두환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회고록에 보니까 이제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정열 전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이제 예. 자유당 때는 김정년, 예, 예. 정열, 예, 그래서 김정열. 예, 예. 그 군에 이제 일본 육사를 나온 이제 오랜 선배인데 전두환 대통령 집권 막 후반기에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쯤에 이제 김정열 이제 국무총리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각하 혹시 노태우를 믿냐? 얼마나 믿냐?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내가 전적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알겠다. 근데 그 얘기를 김정열 국무총리가 한 번인가 두 번 더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김정열 전 국무총리가 노태우 당시 장군들이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몇몇이 굉장히 친한 포커 멤버여가지고 사적으로 좀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나중에 생각하기에 무언가 당시 김정열 국무총리가 노태우에 대해서 자신이 보지 못한 어떤 부분을 보고 이제 그걸 물어봤는데 내가 이제 전적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무언가 다른 걸 본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노태우 전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전두환 어떤 뒤에서 정말 그림자처럼 수십 년 동안 정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고 그 집을 그대로 이었던 사람인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항상 문가리는 입장에서 처음 보면 이재명을 믿을 수가 있나 림종석을 믿을 수가 있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재명과 림종석이 문재인을 조금이라도 보호를 할까? 저는 진짜 아니라고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없앤다고 안전해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언젠가 만들어진 검찰이 나타나서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거야. 그래서 결국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봐도 전직 어떤 정상들이 퇴임 후에도 잘 대우받고 지내는 유일한 방법은 나라를 잘 이끌었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어지간하면 현지 대통령들이 가서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정치인들이 그래도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지. 카터처럼 뭐 퇴임 후에 뭐 헤비 타트니 나바리니 해서 노벨 평화상 받고 뭐 열심히 하지만 어지간해서는 찾아가지 않거든요. 워낙 재직 때
아주 국정수행 개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해서 헝가리가 정말 테이블을 좀 안전하게 좀 밟으시면 좀 지금이라도 남은 임기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정말 정신 차리고 진심으로 좀 대한민국 정상화에 좀 노력을 쓰면 그래도 한 300년 먹을 거 한 100년을 먹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제 뭐 가능한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전에 이제 뭐 혁명 21과 관계된 부분이 이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실 가등기 담보법,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외 군지까지 사실은 사적 자치권, 재산권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직업 자유, 선택의 예, 자유도 직업 자유 침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는 침해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뭐 60 헌재에서 위헌 판결까지 났긴 했지만은 그랬던 것 그다음에 아니 그 물건이 아닌 등기되지 않는 권리를 등기가 되는 것처럼 보호해주는 임대차 보호법 이거는 사실 시장 뭐 경제 원칙에 따르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법이고 사회주의법이라고 해도 이제 할 말이 없는 법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런 법을 우파로서 그걸 시행하고 그런 법들을 시행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래도 5.18이라는 끔찍한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7년의 임기를 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그래도 요인이 됐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후반이나 이런 등등의 그 근원적인 한계에 따라서 결국 본인도 좀 어려움을 많이 좀 겪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자신을 둘러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신을 둘러싼 비극에 관해서 그냥 내가 뭐 그래도 뭐 집권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뭐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으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시각과 그런 태도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 좀 시대의 그 5.18 헬기 사격이라는 좀 황당한 이제 그런 결론까지 나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반시장적인 개혁 입법을 통해서 오히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켜냈다는 점, 그 점만큼은 우리 혁명 21과는 좀 많이 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느 사회든 개혁을 할 때는 이 개혁이라는 부분은 이 시장 논리라는 거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그렇습니다. 강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시장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이 시장 논리를 어느 정도는 규제하고 통제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개혁이라는 부분을 시장 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한마디로 강자들에게 유리한 시스템을 보장해 주라는 반칙에 그렇습니다. 불과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 뭐 개인적인 이유관계로서는 진짜 그 과외 금지 이거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걸 다시 또 도입을 해가지고서 정말 이 끔찍한 사교육 지옥으로부터 안 하니까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다가 아무것도 안 했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학교 국가에서 돈 들여서 공부시키지 말라 그랬고 학생들대로 뭐 이상한 데 안 끌려가면 되니까 좋았고. 하여튼 뭐 이런 점들에 생각했을 때 정말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좀 그 비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 오히려 진짜 어떤 변호사로서 법률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어떤 입법들 내용 봤을 때 참 깜짝 놀랄 정도의 근데 기존에 무슨 보수니 뭐 시장경제주의자 해가지고서 혁명 21 보고 무슨 정책을 뭐 보고서 사회 정책이다 좌파 정책이다 지금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 보수의 역사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S도 좋았어요. 전두환의. 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